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요. 차성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오늘 오프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사는 사회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역사를 거스르는 매서운 추위를 겪으며 사람 노릇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시민 노무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기억하며 모인 여러분, 미안함과 죄송함은 좀 줄이고 자부심과 당당함을 품고 참석한 수많은 시민 노무현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현실로 만든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겨울 추위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봄이 찾아올 때까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마련된 21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 겨울 군대를 이용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 사실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첫 곡 들국화의 행진 들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행진합시다, 여러분.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예,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박찬희 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박찬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때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애착 외상에 대해서는 깊게 못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사람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모셨는데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들어갈 애착 외상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또 말씀 쭉 이어가시면 제가 궁금한 거 묻고 답하는 네, 이런 과정으로 하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외상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외상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 사건에 의해 입은 심리적 상처, 이것을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스어에서는 방패를 뚫을 정도의 심리적 고통,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파생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상의 종류 또 알아보았는데,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이례적 일회성. 외상, 예, 예. 이례적 외상과 그리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복적 외상, 이렇게 이런 한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외적인 외상, 자연재해로부터 얻는 이런 인간 외적인 외상과 성폭력 같은 대인관계적 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착 외상,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애착 외상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다른 외상을 경험했을 때에 외상 후 성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게 애착 외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가장 친밀한 존재에게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되고 이미지, 그 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존재,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발현되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돼도 또 그럼 그렇지 하면서 더 주저앉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트라우마란 뜻이 방패를 뚫는 그런 고통, 그렇게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외상에서 세 가지로 됐을 때 오늘 애착 외상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4.16 참사나 5.18 참사나 이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그것을 듣고 연대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외상 후 성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인간에게도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모두가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렇죠. 겪는 것은 아니다. 네. 예. 그게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이 방송이 너무 좋았다고 개인 SNS로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주저앉으려고 했을 때 이거를 극복을 해야겠다는 그 힘이 줄 수 있는 그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다. 그래서 좀 원인을 알 수 있는 이런 거에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애착 외상, 애착 트라우마라고 하겠죠. 네. 그게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고 가장 뭐라 그러죠, 강도로 보면 가장 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착 외상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 뭐 증상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면 요 전에 먼저 풀어야 될 게 있는지. 그러면은 얘는 많은 분들이 그 애착하는데 이 네네. 애착이 뭔가요? 애착은 또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애착이라 하면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 또 그리고 부모로부터 형성된 그 애착 관계 경험을 통해서 또 아주 가까운 친구 또 지금의 나의 배우자 또 그리고 또 나의 자녀들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을 감정적 유대를 말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경 DJ님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가장 주 양육자였던 엄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거요? 뭐 냄새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엄마 팔을 베고 잤어요.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항상 손이 항상 거기가 있고 그래서 엄마 하면은 그냥 품이 생각이 나요. 품. 네, 그렇죠. 냄새와 품, 잔소리. 하여튼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던 거 뭐 그 정도.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엄마 그리고 애착 대상 하면 아까 이제 세경 디제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냄새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냄새는 가까이 가야 어느 정도 그렇죠. 거리를 유지해야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착 대상은 근접성이 유지돼야 해요. 그래서 늘 가까운 곳에 아니면 내가 붙어 있기를 원해서 그 세경 디제이님이 엄마랑 꼭 붙어서 잤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붙어 있기를 원하는 대상 이런 것들이 애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 옆에 가면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껴. 이래서 안전한 안식처 같은 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엄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안식처 같은 장소가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 내가 막 친구랑 싸우고 왔어. 아니면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했을 때 언제나 엄마 품으로 되돌아가면 항상 나를 반겨주고 휴식을 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 이런 게 엄마 애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헤어질 때 굉장한 이별 고통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애착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애착의 뜻을 알아봤는데 갑자기 그 애착 인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친구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양 인형이 양이에요. 누더기로 꼬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 아들이 4살이었어요. 4살인데 그 인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없어도 그 인형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속도로를 나가다가 얘가 잠이 깼는데 인형이 없는 걸 발견하고 고속도로 진입했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그 애착 인형을 갖고 간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운 게 아니래요. 하여튼 네.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 울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애착 물건이라고 지금까지 저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애착 인형이라고 해서 애들이 꼭 들고 다니는 너덜너덜한 거 정말 보기엔 네. 이불도 다 달아없을 때까지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행동. 네. 그럼 그거는 애들이 뭔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네. 했을 때 물건으로 가는 그런 네,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엄마가 24시간 옆에 항상 늘 붙어 있을 수 없으니 엄마와 내가 떨어져 있을 때 중간 대상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나에게 대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애착 인형들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는 그 시기에는 꼭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사례가 보울비라는 애착의 제일 저명한 학자가 원숭이로 실험을 했어요. 네, 존 발비라고. 존 바비? 네, 알겠어요. 괜찮잖아요, 발음. 네. 예. 네, 네, 저도 정확하게 네, 발음을 잘 못해서 그런데 몰비가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와 엄마를 떨어뜨리고 이 새끼 원숭이에게 우유만 나오는 철사 원숭이와 아니면 따뜻한 수건으로 만들어진 헝겊 원숭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어디에 있는지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늘 24시간 이 수건 원숭이, 헝겊 원숭이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에만 잠깐 가서 우유만 먹고 다시 이렇게 그 담요 있는 그곳으로 원숭이, 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따뜻한 품을,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품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따뜻한, 늘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따뜻함의 욕구, 품어줌의 욕구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애들이 막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안겨가지고 막 엄마 그럴 때 저리 안 가!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뒤에서 하나도 저리가 앞에서 하나도 저리가 애들이 이제 뭔가를 막 하고 나도 피곤한데 막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꼭 한 번은 안아주고 저리가 했다가도 이제 뒤돌아서서 그래 일로 와 하고 한 번은 안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 엄마가 요것만 하고 놀아줄게 하고 약속을 했을 때에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그래야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요. 아, 지금 박사님을 만나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답니다. 박사님은 잘 해주셨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아, 그래요. 보울비 박사의 원숭이 실험을 또 알게 됐네요. 그래서 정말 품, 따뜻함,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그리고 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청취자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못 보겠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못 봐서 좀 안타까운데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지금 저 사진은요. 청취자분들도 말씀드리면 바닥에 분필로 아이가 엄마의 형상을 크게 그려놓고 그 엄마 품 안에서 쪼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신발은 엄마의 발 쪽에다 벗어놓고 가서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엄마 품이 그리운 아이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네. 어느 전쟁통에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나서 그때 많은 피난 난민들이 생겼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먹을 것들, 잘 곳도 굉장히 풍성하게 제공된 곳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놀이터 바닥에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네. 아, 갑자기 그냥 마음이 뭉클하네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근데 현대 사회 특성상 되게 바쁘잖아요.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또 막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있고 또 아이를 낳아도 주 양육자가 부모라기보다는 많은 시간 떨어져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에 아이가 이제 보호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 양육자가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의 애착을 애들에게 이제 트라우마가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될 텐데 뭐 이따 마무리를 할 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져요. 자꾸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있어야 되나? 오래 아이랑 붙어 있어야 되면은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점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갑자기 이 그림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너무 바쁜 현대 사회에서 특히 또 맞벌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 아빠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꼭 어린 시절에는 정말 생후 몇 개월까지는 주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 주 양육자가 굉장히 일관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또 굉장히 일관적이고 따뜻한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면 이렇게 애착 외상으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애착 외상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못 대해주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나 방임 같은 네, 네. 이런 큰 사건에 이게 휘말렸을 때 애착 외상을 경험하는 거고 이 애착 외상이 장애로 발전되기까지는 유병률은 한 10%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애착 외상이 장애로 발생되는 경우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이 애착 받는 걸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애착 억제형인 반응성 애착 장애가 있고 하나는 너무나 이 억제를 탈한다고 해서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네요. 어려운 말인데 예. 뭐가 있을 것 쉽게 같아요. 생각하면 예. 저희가 예전에 이제 고아원 같은데 봉사활동을 가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가서
처음에 딱 가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저분들이 누구지? 좀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막 달려오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하고 갈 때까지 방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우리를 본체만 채 하는 아이들이 억제형인 반응성 애착장애이고 처음에 우리가 딱 도착하자마자 어머 이모 언니 막 아저씨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달려오는 아이들 무분별하게 이런 아이들을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애착 외상을 경험했는데 한 명은 너무 집착하거나 한 명은 너무 이렇게 회피하거나 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죠. 그래요. 그 애착에서도 그러니까 어려운 그게 분류되는 건 어렵지만 고아원을 예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되어서 가고 싶어가지고 막 잘 보이려고 했던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는 방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기도 했는데요. 더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듣고 싶은 노래는 이적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기된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다시 엄마랑 놀이공원 가자 이렇게 하고 가서 아이를 버리고 왔을 때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이 노래가 좀 애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가사 들으시면서 한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적의 거짓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하얗게 얼어버렸네. 같이 믿었었는데 나란 거짓말 예, 정세경의 애플은 오늘 박찬희 박사님과 함께 애착 트라우마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계속 그 애착의 종류 얘기 나눴는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애착 외상을 경험한 아동 중에 10%만 이런 유병률을 네. 갖게 되는데, 애착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을 사랑스럽지 못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모에게서 이렇게 수용받고 사랑받은 아이들은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리고 세상은 신뢰할 만한 곳이야 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애착 외상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스럽지 못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타인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적대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두 가지 장애의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이 억제형인 자신이 사랑받는 걸 억제하려고 하는 반응성 애착 장애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감정 표현이나 도움 요청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같은 이들의 특징은 낯선 사람에게 굉장히 잘 매달려요. 그리고 부모의 애착보다 순간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가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피상적 관계이고, 그리고 가짜 위안을 받으니까 늘 사랑에 굶주리고 배고프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그런 이제 두 종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네. 질문이 되게 이상한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혹시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의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0%의 유병률이라고 하니 아마 청취자분들의 자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착 유형, 사람들을 애착 유형으로 이렇게 요새는 나누기도 하거든요. 네. 혈액형으로 나누고 MBTI로 나누고 맞아요, 이러는 맞아요. 것처럼 예. 애착 유형으로 나뉘면 안정형 애착 유형과 불안정 애착 유형이 있는데, 이 불안정 애착 유형은 특히나 세 가지로 또 나뉜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피형 애착, 집착형 애착, 혼란형 애착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또 혼란형 애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1%? 많아야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안정형 애착인지 아니면 회피형 애착인지 아니면은 집착형 불안형 애착인지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형 애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집착형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짜증을 내고 또 가면은 간다고 또 짜증 내고 짜증 덩어리들. 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굉장히 집착하는 그러니까 옆에 있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해라 막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기도 하고 뭐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형 애착 유형인지 아는 방법은 내가 늘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전원 스위치를 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상대는 불안형 애착인 거예요. 내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 얘가 또 나 아예 어떤 면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지? 또 막 이런 식으로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충분히 아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학대와 방임 같은 그런 애착 외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너무 과보적으로 아이들에게 잘해주다 보면 아이들에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내가 거리를 두고 사랑을 조금씩 떼어나가는 것 이것 또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해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박사님 적당한 것에 대한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 적당히란 그게 네네.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좋은 부모인 게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애착 외상이 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애착 외상을 또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나요? 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두 가지로 어떻게 분류가 네, 되는지 네, 네. 그 얘기를 제가 빼먹었나 봐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이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라도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같은 경우는 아이가 기질적으로 자극 추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고 반응성 애착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선천적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네, 똑같이 볼 수 있는 학대와 거네요?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이어도 기질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인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자극 추구인 아이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좀 치료가 어려운 것도 맞고요. 네. 갑자기 치료가 어렵다니까 걱정도 되지만 또 애착 외상이라고 했을 때 그 10%라고 하는 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외상을 겪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그때 10%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을 애착 외상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사회 문제.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가정 폭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빨리 사회가 앞서서 분리를 하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아이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조성했던 부모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 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뭐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내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좋은 사회를 뭐
좋은 사회 구조, 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죠. 또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있겠네요. 네네. 이게 여튼 다 연결되겠네요. 네, 아까 이제는 세경 DJ님이 오프닝 멘트로 하신 말씀처럼 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렇죠. 그런 사회여야 되고 또 부모는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그런 사람. 부모 노릇. 네,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네. 사회 문제까지 가면 지금 너무 이게 예, 커지니까. 예, 그렇죠. 그 정도로만 예, 하고. 네, 좋은 부모가 부모에게 필요한 자질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부모에게 필요한 자질 좀 하면서 노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부모에게 이제는 필요한 자질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는 사진을 보여드린 대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엄마는 그릇부터 만들어줘요. 아이의 그릇부터. 그릇? 네, 밥그릇?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나중에. 그러니까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흥미롭네요. 건강한 부모는 아이의 그릇부터 만든다. 네.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은 나중에 설명해 줘도 돼요. 근데 지금 감정부터 나중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나중에 아이들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지금 불안하구나. 지금 힘들구나. 아이고 그래 지금 짜증났어. 아이고 그래 슬퍼. 이렇게 부모가 계속 그 아이의 말을 반영해주고 아이의 감정을 반영해주면 아이 안에 내면의 그릇은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아이 내면의 그릇이 커지면 아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부정 감정 등은. 그러니까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는 아이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부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아이가 화가 날 때, 아니 엄마 말 들어, 너 지금 잘못한 거야. 계속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자신이 화가 난다고 아이를 때리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하시면 아이의 그릇은 파괴되고 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만족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적절한 만족과 적절한 좌절을 시켜주는 부모, 이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 좋은 부모의 자질은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존중은 인간 그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또 공부하는 문화는 조금씩 그래도 사라지고 있는 거지만 동물학교 우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학교에 독수리, 원숭이, 오리 이렇게 있었는데 그 독수리는 하늘을 잘 날잖아요. 네. 그리고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고 그리고 오리는 물 위에 떠다니는 거 네, 수영을 네, 잘한다고 네, 그럴까? 네. 네.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 각자 다른 걸 가르쳐요. 새에게는 독수리에게는 나무를 오르라고 하고 다 같이 똑같이 평준화된 교육을 하는 거죠. 나무 오르기, 수영, 날기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독수리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하늘도 못 날고 원숭이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나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의 위험성 그리고 그 동물 그 각자의 자체를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우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독특성을 지원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고 독자적인 인격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나에게 맞는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부모라고 여겨져요. 저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델링이 되는 삶을 사는 부모예요.
아, 이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뭐 꿈이 뭐야? 그럼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이들이 할 때 아빠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엄마처럼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는 안 해도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은 엄마가 하는 잔소리, 아빠가 하는 훈계에 의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를 나쁜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 이게 모델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이렇게 돼줄 수 있는 부모, 모델링이 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할 때 꼭 하는 말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부모가 우울한데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이 멘트로 마무리를 늘 하곤 해요. 좋은 부모에 대해서 결국에 애착 외상도 이런 좋은 부모가 되면 다 극복이 된다. 성장이란 표현하셨는데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애착 외상을 안 겪는 아이로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근데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찬희 박사님 말씀하실 때 아이에게 하는 그 말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이한테 왜 무슨 일이 있니? 뭐 이렇게 뭐 화를 내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화가 나 있어? 그 아이에게 듣는 그런 거잖아요. 아이의 감정선을 바라보면서 그 대화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를 예를 들면 약속을 애들이 안 지키잖아요. 뭐 게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안 지키면은 너 게임 2시간만 하고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5시간째야? 그러면은 용돈 없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용돈을 안 주냐?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전혀 뭐 이제 지키지도 않는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너무 많이 써요. 아이가 계획서 없이 막 쓰면 그걸 안 주면서 계획을 제대로 내라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귀찮으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주면서 말로만 되지도 않는 그런 약속을 막 한다든지 벌이라고 하면서 벌도 안 되는 걸 한다든지 그래서 되게 엄마로서 영도 안 쓰고 우리 엄마는 너무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꼭 저한테 그런 편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뭐 5가지, 4-5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화법이라고 얘기할까? 뭐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대화법은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세경 DJ님의 이게 자녀 양육 태도는 네. 대화법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그래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는 대로 양육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기응변. 대화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얘는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태도인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아주 쉽게 표현을 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혼을 내거나 용돈을 주거나 그냥 이렇게 이중 언어인 거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마의 권위가 쓰지 않겠죠. 약속한 걸 안 지키니까. 네. 그러니까는 게임을 그냥 실컷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약속을 하셨으면 용돈을 주지 않으시거나 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는 말씀을 네. 저는 부모님들에게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깝다고 처음에 너무 화난다고 지키지도 못할 이런 벌을 입 밖으로 꺼내고 그게 또 아이를 보면 또 안타까우니까 용돈을 주게 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엄마는 좀 너그러운 엄마 나중에 뭐 자녀분이 나이를 훨씬 많이 먹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아이의 그 태도를 고치고 싶다면 전혀 도움은 되지 않겠죠. 한 가지만 해라네요. 네네.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지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은 부모의 자산이다, 재산이다.
그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부모들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아이를 과외를 몇 개를 더 시킬 수 있고 그냥 무조건 공부를 막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시켜서 양쪽으로 많이 시키고 좋은 걸 해줘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려면 나는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한다거나 집중을 해서 실제로 아이하고 대화 한마디도 없는 그런 생활도 되게 많거든요. 아이의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아이의 독자적인 인격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네, 했는데 네, 네. 이 독자적인 인격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그럼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해서 아이의 인격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생각할 때 그 아이의 인격에 대한 관심을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내가 네. 독자적인 인격에 관심을 가지려면은 부모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 네, 그렇죠. 네, 네. 사랑의 눈으로 관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꽃이 네, 이런 네. 시가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내가 편견과 선입견, 세상의 잣대로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독자적인 인격이 내 눈에 들어오겠죠. 그게 첫 번째 부모가 가져야 될 그 자세 같네요. 아이를 이제 자세히 보고 아이의 그런 인격을 보고 그냥 뭘 재주가 있니 보통 그러잖아요. 그림 하나 잘 그리면 얘는 그림의 재주가 있어. 뭘 하면은 얘는 음악의 재주가 있어. 그래서 뭐 음악가를 시켜야지. 항상 직업적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에 10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도 부모가 알고 있는 직업이 적으니까 그 직업으로 다 아이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심하게 바라보고 오래 보고 아이의 뭐 자질이 어떤지 선천적 뭐 기질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그 시기는 어느 때 어렸을 때가 좋겠죠. 네, 그런 아이의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릴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5살 때까지 아이는 유아기 때까지 아이는 그냥 말없이 품어주고 청소년기 아이는 지켜봐주고 성인이 된 아이는 떠나보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네. 이제 저는 떠나보낼 분이 없네요. 좀 잘해보고 싶은데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박노해 시인의 네. 말처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린 어린 시절의 시절의 아이는 아이는 내가 무조건 품어주고 청소년기 아이는 지켜봐주고 성인이 된 아이는 떠나보내고. 떠나보내고.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가 보고 싶은데 그 자녀를 존중한다는 아이를 존중하는 부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녀를 존중하는 그 의미 박사님이 생각할 때 나는 항상 존중해. 난 이 아이를 존중한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네. 크면서는 솔직히 아이가 부모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소위 땡깡을 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제가 제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저 아이는 충분히 저럴 수 있어. 아직 아이니까 저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부모는 성인군자여야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런 아이들 키우면 충분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밉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는 쟁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날 기분 나쁘게 하고 노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건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도 화를 낼 수 있어. 아이들이 그렇게 짜증내면 나도 너희에게 화를 낼 수 있어. 그리고 부모도 우리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 너희에게.
그런데 이 감정 표현이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다가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도 아이의 인격 모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에는 처음에는 그냥 내 기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부모의 분노가 막 끓을 때가 있을 때는 그냥 보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해주면 돼요. 아까 아들 지금 게임하고 있네?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말해주고 엄마가 좀 화가 난다. 아이 엄마가? 메시지로. 네. 엄마가 내가 보고 엄마 내가 보고 있어. 너 게임하고 있네? 보고 있는 걸 말해주고 엄마가 화가 난다. 그리고 지금 그 게임만 끝나고 이 방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아주 징그럽다, 징그러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아유 징그럽다, 징그러워. 뭐 여기까지는 뭐 용납 이제는 아들도 컸으니까. 네. 근데 내가 화가 난다고 뭐 옆에 있는 컴퓨터 선을 가위로 자르거나 부시거나 컵을 집어 던지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하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요. 화가 난다. 엄마가 화가 난다. 네. 엄마가 이렇게. 네. 엄마는 네, 그럼 그거 화난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엄마는 슬퍼. 아이 엄마는, 메시지로. 네. 엄마는 기뻐. 엄마는 즐거워. 네. 뭐 이렇게 해서 엄마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화난 거를 다른 표현으로 해가지고 막 섞이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딱 그런 걸. 그래서 네,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네. 인격을 공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이의 성격을 비판하지 않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만 얘기하는 거. 정말. 네. 게임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예전에 있었던 너 늦게 들어온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서 이제 아이한테 네.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네요. 예, 박사님하고 애착 트라우마, 애착 외상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 애착 외상을 들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의 자질이라고 해야 되는 법, 일상적으로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본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박사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번 18회 애플 들으시면서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성실한 상담 해주실 거죠? 네. 네,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박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박사님과 함께하는 자리 만들려고 해요. 네. 예, 마지막 곡 뭐 하셨나요? 신승훈의 내가 나에게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네네. 지금 힘들게 육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힘들게 어른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노래 신청했어요. 네, 다음에 봬요. 네, 신승훈 노래 들으면서요. 애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Hello, 어떤 시간에 있니? 내가 나에게 안부를 물어. 꿈을 꾸던 아이가 왜 한숨만 늘었는지 눈을 맞추고 묻고 싶어. Tell me, 지킬 게 많아졌니? 넘어질까봐 머뭇거리니? 숱한 우연 속에 너를 던져보는 건 어때? 더는 벽을 쌓지 말고 너를 믿어봐. 어른인 척하다 문득 외로워지고 내 편은 하나 없는 것 같아.
괜찮다고 소리치는 나는 뻔히 아픈데 힘들다고 말하면 힘들까봐 서둘러 숨기곤 해. 같은 날이란 없고 같은 설렘도 두 번은 없어. 다신 없을 순간들은 세상이 주려 해도 또 다른 걱정에 저만치 밀어낸 것 같아. 어른인 척하다 문득 외로워지고 내 편은 하나 없는 것 같아. 괜찮다고 소리치는 나는 뻔히 아픈데 힘들다고 말하면 힘들까봐 서둘러 숨기곤 해. 애써 버티다가 울고 싶을 땐 그냥 용감하게 손을 놓아버려. 다 버린 뒤에야 시작할 수 있잖아. 다시 너만의 꿈꿀 수 있잖아. 아이처럼 꿈을 묻다 행복해지길. 넌 항상 너의 편이 돼주길. 세상에 떠밀려 오르막길 오르지 말고 다시 부딪힌데도 가슴 뛰는 길을 걷기를. 상처받느라 애쓴 너 안아주기를. 잘 버텼다고 다독여주길. 세상에 떠밀려 오르막길 오르지 말고 이제 너만의 길을 걸어가길. 너는 그랬으면 해. 이젠 그랬으면 해.